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러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9일 한국 국채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 여부를 발표합니다. 한국은 2022년 9월 편입 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내년을 기대해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비수기를 보낸 기업 공개 시장이 10월 빅 시즌을 맞았습니다. 4분기에만 약 40여 개의 IPO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수요 예측 및 청약 일정이 다수 겹치는 만큼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IPO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덩치가 가장 큰 K뱅크와 인지도가 높은 더본코리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4일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신청한 자사 보유 전구체 기술의 국가 첨단 전략 기술 및 국가 핵심 기술 판정 안건을 심의합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의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하이니켈 전구체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에도 비트코인은 1% 이상 상승하면서 6만 1,00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전일 비트코인은 중동 긴장 고조로 하락하면서 6만 달러 중반대에서 거래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저가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선을 사수했었습니다. 6만 달러가 지지선으로 작용한 것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은 6만 1,000달러의 선을 재돌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어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게 되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in discussion, 그러니까 논의 중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유가가 뛰어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연준이 그동안 목표치로 삼아왔었던 이 2%대 목표치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일단 테슬라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8억 달러 규모의 부채 판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가 그만큼 현금이 부족한가, 유동성이 부족한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 3분기 인도량 또한 계속 올려잡고 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문 열고 나서 2차 전지주의 흐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거래 우리 시장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수요일 양시장을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대, 코스닥 지수는 0.2%대 하락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나 이 유가증권시황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각각 3천억 원대, 7천억 원대를 또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그 압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또 대부분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장중에 한때 2%대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년 7개월 만에 5만 전자를 또 기록하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대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서 이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이 증권가의 전망 자체가 이 수출 효과를 상쇄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확대 조짐에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방산주의 주가는 또 뛰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우리 시장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동부 항만 파업, ISM 제조업 지수 부진 등 이렇게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면서 글로벌 증시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 경계 심리 때문에 증시가 상승 탄력 자체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제 지난 거래일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 우리 시장이 시작됩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퐁당퐁당 연휴를 보내고 나니까 어느덧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좀 한산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략들은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글로벌 이 종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소외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추가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제가 GS글로벌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가 4,150원에서 이제 진입을 해달라라고 이제 24일 날, 9월이 지난달 24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매수가가 충분히 줬어요. 주고 나서 이후에 손절가 부분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지금 상태는 이제 재차 하락하면서 손절가를 지금 이탈한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연결되어 있고, 이 GS 글로벌이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부분들이 이 석유와 철강 그리고 화학 제품들을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물류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자체는 아직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어제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손절가가 이탈이 나온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 실적 다 충분한데 이제 주가가 지금 저는 이제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 손절가 부분에서 본저가까지는 한번 만들어주고 나서 재차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 다만 일단 추세는 무너지진 않았으나 추가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열려 있긴 한 자리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손실 폭이 한 10% 정도 나왔거든요. 이 10%라는 부분 손실 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다시 마이너스 10% 그리고 목표가로는 뭐 10% 이상, 12%, 15%, 20% 이상을 이제 노려보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이제 손실 부분을 좀 열어놓고 이제 대응을 하는 편인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 3,500원까지는 좀 열려 있어요. 3,500원까지 열려 있고, 추가적으로 3,260원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는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2,950원까지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구간까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손실폭은 엄청나게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손실폭이 대략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 23% 정도가 더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30%가 넘는 손실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손실 크게 보는 거를 손실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쉽지만 손절가를 이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것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이제 반등하는 위치에서 손절가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왜냐? 이슈가 살아있거든요. 철강과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철강과 관련된 부분들도 중국의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보복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시설을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군 시설도 타격을 하겠지만 핵시설과 정유시설까지 이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이제 시장의 예상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도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S 글로벌 마진이 훨씬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대왕거래 프로젝트까지 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손실에 대한 부분이 커지지를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부분에서는 원칙에 의해서 이제 손절을 대응을 하되, 추가적으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 더 낮은 가격에서 더 유리한 가격에서 잡아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뷰부터 살펴봤습니다. GS 글로벌이고요. 보너 플러스 알파로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벤트까지 같이 붙어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손절로 대응을 하되 만약에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때 다시 좋은 자리에서 저점 매수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 좀 먼저 보시죠. 남선 알미늄, PJ 메탈, 알루코, 사마 알미늄 자리하고 있고요. 시간 외에서는 개별 호재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알루미늄 덤핑 판정을 내렸는데요. 한국산에는 최대 3%대로 낮은 덤핑 마진을 산정을 했지만 중국산에 대해서는 최대 376%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다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GS 글로벌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해서 이제 덤핑 판정이 나왔습니다. 덤핑 판정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해서만 지금 덤핑 판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철강과 비철금속, 규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이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갈만한 종목들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시게 되면은, 남선 알루미늄이 일단은 시간 내에서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테마도 이제 정치 테마주에도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호흡을 좀 길게 갖고 대선까지 한번 또 노려보는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는 지금 이제 미국,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 그리고 덤핑에 대한 부분 과세가 나오게 되면서 한국산이 유리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한국산이 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반사적으로 수혜를 있을 수 있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남선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은 이제 정치 테마주에도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슈를 타고 자리를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부분까지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다만 집중을 하자면은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집중했을 때는 PJ 메탈이 상당히 유력해 보여요. PJ 메탈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매물대를 이제 소화가 한번 나왔어요. 전 거래일에서 상승을 만들면서 3,900원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좀 추가적으로 좀 올려서 보면 3,900원에서 4,000원대가 이제 매물대를 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3,900원에서 4,000원 구간이 이제 저항선이긴 하지만, 이 저항선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리다. 왜냐?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물량이 한 번은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됐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상에서는 여전히 박스권의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상승이 충분히 잘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PJ메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4,000원에 대한 부분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리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대한 부분 한번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이제 유도선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전장에만 좀 강력하게 좀 집중해서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알로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로코 같은 경우에도 남선알루미늄이랑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윗꼬리 달고 빠지는 차트가 이제 만들어졌고, 사마알루미늄까지 한번 마크까지 살펴보시게 되면은,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건 알루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4,000원에 대한 매물대 구간 넘어가는지에 대한 여부 우리가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파악하면서 시장에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는 남선알루미늄이 그래도 시간의 상한가가 나오면서 매물대 부분까지는 조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선알루미늄은 이 알루미늄 덤핑 관세와 관련해서 덤핑 판정과 다른 부분에서 정치 테마주까지 엮어서 우리가 같이 좀 긴 호흡으로 좀 대응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덤핑 판정으로 인해서 일단 한국산이 좀 유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4가지 종목 오늘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특히나 남선알루미늄이 대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정치 테마로도 엮여서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PJ메탈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 혹은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제 개별적인 관련 종목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LK삼양이라고, 이런 LK삼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전기차 화재 섹터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최근 이제 흐름이 파동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세게 만들면서 흔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탄력까지 붙어가면서 이 고점을 한번 연결을 해보자면요. 지금 수렴 위치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삼각 수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차트적으로. 그러면서 차트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대도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흐름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돌려 세우면서 저는 LK삼양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테마주 순환매 장세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종목도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00원에 대한 부분 한번 조금 2,000원 오늘 종가에 대한 부분, 전일 종가에 대한 부분 지지 받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2,100원 부분을 확실하게 넘어갔을 때 추가적인 오버슈팅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시전 바이오라고 있는데,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 이제 광동제약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면서 이제 전에 이제 공시가 뜨면서 시간에서도 이제 특징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이제 체외 진단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동제약이라는 이제 제약 바이오 사업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동제약에서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이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에너지 관련주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관련주인데, 에너지 관련주 최근 이제 흐름이 가장 강력한 파동이 나왔던 종목은 이제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중앙에너지스 이 3가지를 좀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의 이제 파격으로 인해서
유가가 이제 상승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흥구석유가 지속적으로 이제 120일선을 이제 지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이 맞게 됐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폭을 좀 많이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121선까지. 지금 15,000원 미만 밑으로까지 이제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라면은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석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석유 보시게 되면은 조금 안정적인 타점은 비슷해요. 일단 지지선은 비슷한데 한국석유도 1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석유 관련주들이. 다만 이제 한국석유는 121선이 살짝 이탈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좀 뭐라 그럴까, 안정적인 타점을 원하시면은 한국석유. 다만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까지 큰 파동을 좀 진폭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정적이긴 해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큰 이제 파동상으로 봤을 때 원유와 관련된 한국석유에 비해서는 차트의 흐름 자체가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위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좀 제일 안정적으로 좀 느릿느릿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중앙에너비스. 다만 이제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한 캔들, 그러니까 당일 한 캔들에 좀 강력한 파동들이 나와줬다가 빼곤 해요.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중앙에너비스도 나쁘진 않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흥구석유 좀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비중을 모아서 한 번에 큰 목표가까지 노려본다라는 관점에서는 흥구석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금 이제 안정적인 좀 타점이 손실폭이 좀 적은 부분을 공략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석유를 공략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종목 다 모두 손절가는 121선 이탈했을 때 이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특징 종목으로는 LK 삼양, 프리시전 바이오 두 종목 살펴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주 쪽에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중에서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시전 바이오를 이제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광동제약에서 프리시전 바이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지분을 모두 인수했거든요. 이제 기존에 있던 최대 주주의 지분들을 모두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섹터는 좀 다르지만, 유닛이 삼성전자가 이제 유닛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통해서 일부 인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유닛이 한번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오 기업 그리고 의료기기 이제 진단 장비 관련한 부분인데, 매출액은 이제 외형적인 성장이 이제 나와주고 있어요.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매출이 연간 이제 연결 기준이고요. 매출액이 2019년에 이제 62억에서 204억까지 5년 동안 트리플 점프라는 세 배가 넘어가는 이제 매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그렇게 이제 적자가 이제 5개년 연속 적자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 광동제약을 한번 프리시전 바이오 최대 주주인 광동제약의 재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광동제약 재무 상태 보시면 매출이 1조 5천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400억 원대, 그리고 지속해서 400억 원대 영업이익이 실적이 지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광동제약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지만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시총이 좀 약했어요. 시총이 이제 400억밖에 되지 않으면서 시총이 약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네임 밸류라는 부분이 상당히 모자랐지만 이 기술력을 이제 광동제약에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그동안 부진했던 이 실적에 대한 영업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이제 방법이 하나 생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동안 이제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022년도에 62억일 때를 비교를 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폭을 지속해서 줄여나가는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어쨌든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00원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3,800원대에서 마무리가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700원까지 충분히 우리가 내려오는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기다려서 약간의 밀림에서 공략 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4,800원까지만 이제 전고점에 대한 매물인 4,800원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저는 사실 이 바닥까지 좀 보고 싶긴 하지만 좀 손실폭이 좀 커지는 부분이 사실은 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3,410원까지 열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흐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프리시전 바이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프리시전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가 광동제약으로 바뀌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로 마감을 좀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작할 때는 갭을 띄우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목표가가 4,850원, 손절가가 3,410원입니다. 이 선 이탈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추세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전략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어제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그리고 연휴 전에 있었던 우리 국내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장 전 한 주간 있었던 글로벌 이슈 살펴보는 오늘의 글로벌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중동에서의 이 무력 충돌 그리고 이렇게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CNBC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지상전을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은 조금 더 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지수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0.04%, S&P 500은 0.17%, 다우존스 지수는 0.4%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1.6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ASML 등 이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0.5%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WTI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로 중동 정세가 요동을 치면서 국제유가가 5% 넘게 치솟았습니다. WTI는 전 거래일보다 5.15% 급등한 배럴당 73.7달러로 거래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3.3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최신 AI 칩인 블랙의 수요에 대해서 자신감을 크게 표명을 하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전날에 시장을 밑도는 예상치를 발표를 했던 이렇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36% 밀리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월요일부터 있었던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11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 금리가 인하가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테네시주 예슈빌에서 열렸던 전미기업 경제학회에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튼튼한 성장을 이루고 있고 또 일부 FOMC 위원들이 주장하는 0.5%포인트 인하보다 두 차례에 걸쳐서 0.25%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11월 7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인하폭을 결정을 하겠지만 9월처럼 0.5%포인트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고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은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노동시장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까지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금리가 추가로 1%포인트 더 내려가서 3.25에서 3.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율주행 기술을 과장했다는 주주들의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과장해서 홍보를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과 손실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들 수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머스크의 발언이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 계획에 관한 것이고 또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머스크의 주식 매각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을 했지만 원고들이 소상을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할 기회를 줬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다른 소송들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미국 연방법원은 이 오토파일럿과 FSD 홍보가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가 됐습니다. 이번 공격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자들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군사 목표물을 겨냥해서 약 18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은 미사일 방어에 성공했지만 곧바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주변 지역에 공습을 감행하면서 이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헤즈볼라 역시 2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하면서 이스라엘군과의 격렬한 교전을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들이 전사하는 등 전투가 한층 더 격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도심과 헤즈볼라의 주요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한편 이 북부 전선에 추가 병력을 더 배치를 해서 전열을 강화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충돌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요. 중동 지역의 전쟁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슈 살펴본 것은 바로 항만 셧다운입니다. 미국 동남부 항만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 실패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이 4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1일 오전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의 36개 항만에서 이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단체 협상 갱신 과정에서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발생을 했고요.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노동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해양협회는 임금을 50% 가까이 인상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노조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구에서 대기 중인 컨테이너만 10만 개에 달하고요. 이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해상 운임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파업으로 하루 최대 5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백악관은 노사 간 협상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경제계에서는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일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DP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ADP가 9월 미국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4만 3천 명이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8월 증가폭인 10만 3천 명보다 더 큰 수치고요. 전문가 전망치인 12만 8천 명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7%고요. 8월에 4.8%보다는 소폭 둔화됐습니다.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은 강했으나 임금 상승률은 높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직자와 비이직자 간 임금 상승률 차이가 1.9%포인트로 1월 이후에 가장 적게 나타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DP 고용지표는 정부의 공식 지표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방향성은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물가보다는 경기와 고용 흐름으로 이동을 했고요. 시장은 오늘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9월 고용보고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테슬라 인도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차량 판매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 또한 48만 2,890대의 차량을 인도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46만 3,310대에는 약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이날 테슬라 주가를 3.49%나 하락하면서 249.02달러에 마감됐고요. 장중한 때 6.4%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3분기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6.4%나 증가했지만 이 공장 업그레이드로 인한 생산 중단이 이 판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들어서 테슬라는 9개월 동안 총 129만 대의 차량을 인도했고요. 이는 과거보다 다소 둔화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10월 23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 결과가 향후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0일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인 로보택시 시제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 로보택시가 자율주행 기술의 혁신을 성장할 것이다 라면서 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이슈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 신청 건수보다 6천 건 증가한 것이면서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망치 22만 1천 건보다 4천 건 많은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천 건으로 발표가 됐지만 21만 9천 건으로 수치가 조정됐습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힐링과 보잉 파업 등이 최근 노동시장 상황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하는 미국인의 수는 약간 증가했다. 그리고 허리케인 힐링과 또 보잉의 파업 등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상황을 왜곡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9월 15일부터 21일 기간 182만 6천 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직전주 수정치보다 1,000건 적은 것이면서도 전문가 전망 183만 건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을 2만 7천 대 리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콜 대상이 된 이 사이버트럭은 미국 내 거의 모든 사이버트럭에 해당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지연 표시되는 문제가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2초 내에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고 길게는 6에서 8초 동안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부팅 명령을 받기 전에 셧다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가 있고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테슬라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3.3%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6월에도 앞유리창 와이퍼의 짐칸 트림 부분 결함 등의 이유로 사이버 트럭 22,000여 대를 리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주일간의 이슈를 살펴봤고 그렇다면 오늘 집중해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9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이후에 중국 전기차 추가 관세 투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국경절로 증시가 휴장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국내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쉬어갔던 연휴 전날 반도체는 좀 시들시들한 모습을 보였고요. 매크로적인 환경을 봤을 땐 중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반도체 쪽 먼저 살펴보면 맥쿼리 쪽에서 삼성전자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TP에 대해서 반토막을 냈습니다. 64,000원까지 내려잡으면서 이날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고요. 특히나 심리적으로 설마 여기까지 깨겠어? 라고 생각했던 이 6만 원 선까지 도 크게 좀 내려잡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뒷배로 좀 한 발 물러서 있었다가 이날은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in discussion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논의 중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유가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10월 첫 거래일은 악재로 문을 연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중 흐름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양시장 고점을 터치했던 부근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후 12시부터 1시 부근 고점을 터치한 후에는 전반적으로 좀 돌려 세우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을 좀 했고요. 그나마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덜 빠졌다라는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양시장 수급 상황 살펴봤을 때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같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안에서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웹더독 현상이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수급상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순매수 탑5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을 하면서 이날도 방산주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가장 대장으로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담아갔습니다. 이쪽엔 ETF도 같이 담아갔습니다. 의외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중국 쪽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을 같이 담고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비아디나 CATL이 여기 지금 같이 속해 있는데 이날은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 발표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대감 속에 예상치를 워낙 좀 높게 잡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대감 속에 같이 좀 담아갔고요. 특히나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같이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40만 대를 돌파를 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고요. 3분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113만 대 이상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날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좀 보냈습니다. 외국인 쪽도 살펴보면요. 2차 전지단을 좀 같이 담아갔습니다. 역시나 테슬라나 비아디 같이 전기차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들이 좀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이날은 기관 쪽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같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도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쪽은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투톱은 외국인과 기관 양 쪽에서 모두 다 빼는 모습을 보였고 신규 상장했던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외국인이 같이 좀 빼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고려아연이 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사를 좀 살펴보면 고려아연 쪽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겠다라는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자사주 매입 가격으로 8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을 크게 올려 잡았고요. 이날 종가가 71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상방에 대한 룸이 좀 아직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테마단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오민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던 테마기도 하죠. 시간 외에서도 움직임을 좀 추가적으로 보였었는데요.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모여지게 됐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4.25에서 최고로 봤을 때 376%까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봤을 때 3%대고요. 알맥 같은 경우에는 0%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속의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이쪽은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움직였던 방산, 석유, 물류 쪽입니다. 당연히 이란이나 이스라엘 미사일 발사했다라는 소식 앞서서 말씀드렸고 원유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럼 유가가 뛸 수 있고 그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그동안 잡아왔던 2%대에 대한 물가도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물류 쪽으로 봤을 때는 항만 파업도 같이 이슈가 좀 겹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쉬는 동안 들어왔던 소식을 봤을 때는 후티 반군이 상선 공격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도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빗썸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다시 한번 재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주주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상장 준비는 다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일단 기대감 속에 기사가 좀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후속 보도가 많지 않아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소식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로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에 상장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들도 함께 좀 볼 텐데요. 연기금이 9월 장바구니에는 어떤 종목을 담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쪽이 담은 쪽이고요. 아래쪽이 덜어낸 쪽을 살펴볼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담아낸 쪽은 2차 전지랑 화학 섹터를 담았습니다. 10개 중에서 6개 종목이 무려 2차 전지였고요.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대장주를 담았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낙폭 과대한 구간이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특히나 전기차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할 수 있겠다, 부활시킬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같이 붙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에서 보조금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게 된다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화학 쪽은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게 되면서 최근 좀 시세가 잘 나오는 쪽이기도 합니다. 덜어냈던 쪽은 은행과 바이오 쪽입니다. 워낙 고점이 상반기 이어서 하반기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왔었기 때문에 차익을 위해서 일단은 덜어낸 걸로 보이고요. 가장 많이 덜어냈던 쪽은 우리가 밸류업에 같이 포함이 될 거로 기대를 했었던 KB금융 쪽 자리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유한양행을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최근 좀 움직임을 보여서 추가적으로 구리만 떼서 좀 살펴볼 텐데요. 구리는 보통 건설이나 제조, 인프라 산업에 있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ESS 관련 시설도 많이 짓다 보니까 구리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고 더불어서 중국의 경기부양책도 같이 나온 상황. 그러니까 호재에 호재가 더해진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건설 관련한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라고 정확하게 코멘트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5월에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10,000 터치해서 계속 잘 갈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8월 들어서 $8,000까지 지금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고점 대비해서는 한 20에서 40% 정도 떨어진 상황이라서 가격 메리트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도 계속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선이나 재련 기업들은 계약을 할 때 에스컬레이터 조항을 채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거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에 대한 수익이 판매했던 사람에게 그대로 연계되는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전선이나 재련 기업들도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혈당 관리 시장 관련해서 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정부에서는 당뇨 임신부들을 향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원하겠다라는 보도를 좀 내놨습니다. 건보급여로 일일 1만 원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82억 수준인데 이게 한 4년 정도, 5년 정도 흘렀을 때 29년이 됐을 때는 135억까지 크게 뛸 거라고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가격입니다. 지금 1개월 사용률 봤을 때 덱스콤 기준으로 30만 원, 이 국내 기업인 아이센스 같은 경우엔 17만 원인데 이게 한 달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연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꽤나 큰 금액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현재 지원받는 환자 비중이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보급여로 당뇨 임신부까지 같이 확대를 해서 적용을 좀 하게 된다면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GM 같은 경우에는 팔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혈당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아직 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 오늘 아마 의원총회가 열리고 나서 결론이 좀 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거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유예 쪽에 무게추가 옮겨져 있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사실상 폐지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결론 오늘 나올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는 미국 세너제이 에서 개최가 되고요. AI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가게 될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웹툰은 페스티벌이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6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웹툰주가 크게 움직임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펴봐야 될 종목부터 이슈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한 이후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특별한 경제 정보, 톡톡한 경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김영민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뉴스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마크 저커버그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스의 CEO죠. 1984년생의 젊은 기업가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그는 우리 모두가 아는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설립했습니다. 저커버그는 하버드대학교 재학 중 친구 에두아르도 세버린, 앤드류 맥컬럼, 더스틴 모스코비츠, 크리스 휴즈와 함께 페이스북을 설립했습니다. 초기의 페이스북은 대학생들의 커뮤니티로 이용됐습니다.
처음엔 하버드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후 전국 학교로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됐고 결국 2006년 9월에는 13세만 넘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이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면서 마크 저커버그는 2008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억만장자 15억 달러의 자산으로 78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2010년에 잡지 베니티 페어는 저커버그를 정보화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선정했고 또 같은 해 저커버그는 타임이 뽑은 올해의 인물에도 선정됐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은 현재 메타 플랫폼스가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 분야 대기업으로 세계 5대 빅테크 기업 중 하나죠. 페이스북은 2021년 10월 28일 지금의 메타 플랫폼스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메타버스의 육성을 신사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사명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신저 왓츠앱 등을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약 1조 4,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년가량이 흐른 지금 마크 저커버그의 순 자산이 공개됐습니다. 저커버그가 순 보유 자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262조 원을 돌파한 부자에 등극했습니다. 폭스비즈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현지 시간 9월 23일 기준 저커버그의 순자산 가치가 2천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명품 재벌 모에 헤네시 루이비통 CEO인 베르나르 아르노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입니다. 특히 저커버그는 순자산이 최근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거의 6배 폭등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메타의 주가가 올해 60% 폭등한 것이 저커버그를 2천억 달러 자산가 클럽의 멤버로 앉히는 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저커버그는 메타 지분의 약 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세에 페이스북을 창업한 저커버그, 40세가 된 해 엄청난 자산가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네요. 영국에 본부를 둔 자산 분석 및 마케팅 컨설팅 업체 인포마 커넥트 아카데미는 최근 보고서에서 저커버그의 순자산의 연평균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2030년대 초반 그의 자산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그의 안경 쓴 패션이 화제가 됐는데요. 메타 플랫폼스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커넥트 2024에서 안경처럼 쓰는 증강현실 기기인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습니다. 메타는 이 안경을 약 10년간 자체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스마트 안경의 이름은 오라이언입니다. 저커버그가 이 자리에서 검은색 뿔테 안경 모양의 오라이언을 직접 착용했는데요. 그는 지금까지 AR 기기에 대한 모든 시도는 헤드셋, 고글, 헬멧이었다며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이 스마트 안경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검은색의 두꺼운 뿔테 안경처럼 생긴 오라이언을 착용하면 문자 메시지를 비롯해 화상통화, 유튜브 시청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 안경 중 가장 큰 70도의 시야각을 제공하는 오라이언은 안경에 장착된 LED 프로젝터가 렌즈에 3차원 홀로그램 이미지를 투사시켜 AR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나 메타의 퀘스트 등과 달리 오라이언은 작동하기 위해 부피가 큰 헤드스트랩이나 배터리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라이언에는 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2개의 카메라를 비롯해 모두 7개의 카메라가 내장돼 있고 손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화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손목 밴드까지 장착하면 더욱 세밀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사실 기존에도 웨어러블 AR 기기는 출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 과정에서 늘 무게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죠. 무겁고 착용이 불편하다 보니 일상적으로 장시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라이언은 100g의 가벼운 무게를 구현해 이 한계점을 극복했습니다. 이는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6분의 1 수준인데요.
일반적인 뿔테 안경의 무게가 40g 정도인 걸 고려하면 상용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무게라는 한계점은 극복했지만 가격이라는 과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미지수입니다. 오라이언의 렌즈는 유리나 플라스틱이 아닌 고가의 탄화 규소로 만들어져 제작 단가가 높기 때문인데요. 메타 측은 아직 구체적인 소비자용 제품 출시의 시기나 가격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타의 최고 기술 책임자 앤드루 보스워스는 이 안경이 향후 10년 이내에 소비자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메타의 주가는 전날보다 0.88% 오른 568.3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 전 세웠던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인 564.41달러를 다시 경신한 건데요. 이뿐 아니라 메타가 오라이언을 공개한 이후 넥스트, NP, 덱스터, 또 위즈윅 스튜디오 등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의 이번 상승세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뭇 대조적입니다. 메타가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며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을 당시엔 계속된 손실과 역성장으로 주가가 80달러 선까지 추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AI에 대한 계속된 투자와 새로운 디바이스 발표가 맞물리면서 이제 시장은 메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마트 안경이 결국 스마트폰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로이터 통신은 오라이언을 마크 저커버그의 미래에 대한 타임머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MP증권은 보고서에서 5년에 걸친 메타의 하드웨어 개선과 AI 진전이 합쳐진 오라이언은 메타가 소셜미디어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진화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와 메타 플랫폼스가 앞으로 AI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구 개장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도 여기 영향 받으면서 하락 마감을 좀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좀 보이게 될까요? 네, 일단은 사실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면전 확대보다는 이란의 이제 정유시설 타격에 대한 또 검토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또 나왔는데요. 사실상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것은 바이든이 이제 우리가 항만 노조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사실 이제 6년간 이제 60% 임금 인상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뭐 관련된 이벤트, 악재에 대한 이벤트가 일단락이 일부분이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의 관건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10월 8일 잠정 실적 발표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앞서서 마이크론 실적에서 이제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이제 이 ASP에 대한 인상률을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벤치마크 했을 때는 11조 이상만 나온다면은 시장에서 크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30% 이상의 반도체가 시가총액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단에서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출연을 했을 때도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언더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예상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6만 원대 언더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점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어지면서 아시아 시장의 자금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조금 사실 우려가 좀 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에 이제 9월에 수출 데이터가 좀 반도체가 뭐 사실 37% 긍정적으로 전년 대비 나왔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항만 파업은 어느 정도 좀 합의에 이르면서 일단 파업은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중동 리스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향방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 중이다라고 답을 하면서 유가가 좀 크게 뛰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오늘 정유주 흐름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관련주 향방을 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수요일 날 이제 정유주 쪽 흐름은 굉장히 좋을 거고 일단 그 해운주 쪽은 단기적인 이슈로 마감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운주 쪽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고점 대비 낙폭이 워낙에 빠졌기 때문에 사실 성장 동력을 일부는 상실한 모습이고 이러한 수급들이 오히려 테마주로 엮여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원유 관련주들 좀 가벼운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뭐 중앙에너비스라든가 흥구석유가 이제 한국석유 정도가 있겠는데 사실 이런 강세는 오늘 단발성으로 끝나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면전은 할 가능성은 적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그 힘겨루기를 어느 정도는 주고받을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극에 달한다면은 이란의 이제 핵시설 타격이라는 뭐 극에 달한 상황도 있지만 미국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러한 그 극에 달한 상황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협의를 해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의 노이즈는 발생이 되지만 극에 달하는 전면적 이상의 상황까지는 나올 가능성들은 적다. 대신에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야 될 만하고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 테마성 이슈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좀 뭐 부각이 된다면 일주일간의 이벤트성으로 조금 더 랠리를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지 않으면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재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서 좀 팽팽하게 줄다리기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알루미늄 덤핑도 시간 외에서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최대한 376%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한 3%대, 알맥 같은 경우에는 0%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로 모아지고는 있는데 시외에서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도 높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지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오늘 상승을 하게 되면 이틀째 정도의 상승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위축 국면에 들어서면 이러한 테마주들에 대해서도 사실 수급이 붙는 게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크게 강하게 붙을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 덤핑 관련돼서는 11월에 최종 결정이 나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언급을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될수록 이 종목들에 대한 반등폭은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PJ 메탈하고 남선 알루미늄이 대장주로서 이제 흐름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도 뭐 한 종목을 뽑는다면 남선 알루미늄을 사실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실적을 베이스로 보자면은 계속해서 적자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끌고 갈 트레이딩 테마는 아니다. 단 일주일간의 테마성 이슈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락을 어느 정도
이제 시작해서 뭐 장 오전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일부 이제 5% 정도 포트폴리오 2% 정도는 담아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만 일단 뭐 어느 정도 확정을 짓는다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미늄 관련해서는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뭐 PJ 메탈이나 남선 알미늄 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일단 시세가 좀 추가적으로 나온 만큼 일주일 정도는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워낙 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테슬라 인도량도 공개가 좀 됐습니다. 3분기 인도량이 예상치가 한 46만 3천 대 정도였는데 지금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46만 2천 대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YOY 대비해서는 한 6.4%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이 월가에서 예상치를 계속 올려 잡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모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4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조금 위축된 국면을 보여줬고요. 또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 3대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3대 지수도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8% 상승하면서 2,56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21% 상승하면서 76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 보일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1위부터 5위 종목은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거래일에 장중에 5만 원 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장 막판에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투자은행 이 모건스탠리가 삼성주가의 목표 주가를 하향 잡아넣은 것이 먼저 이 주가 하락을 좀 가져왔다라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맥쿼리도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48%나 하향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던 9월 반도체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지만 이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좀 상쇄시키는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나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이 업계 최고 그리고 최대 성능과 용량으로 ARPC용 SSD 양산을 스타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더불어서 오늘 갤럭시 탭 S10 시리즈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37%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자체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가량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젠슨항 CEO가 이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라고 말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그 영향 SK하이닉스에 녹아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1.84%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이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인도량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밤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 3%대 하락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이버 트럭의 리콜까지도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하락세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향받아서 LG에너지솔루션 1.84% 현재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0.82%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05% 하락하면서 현재 시장 개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에 크게 띄는 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테슬라 주가 영향 그대로 받아내면서 에코프로는 0.37%, 에코프로는 0.11%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 제형 ADC 국내 특허를 출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0.3% 하락폭 그려지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0.47%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엔캠도 0.54% 하락하면서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하락부를 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가들은 좀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종목별 현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하락하는 종목이 우세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전자기술 파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0.16% 하락하면서 보합권에서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워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대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1.6% 상승폭을 현재 키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는 2.95% 상승,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1%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지난 거래일에도 방산 탑3는 크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 2.26% 올라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0.2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LNF는 2.46%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0.12%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교차 기술 지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0.92%로 지난 거래일의 상승폭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0.09%로 소폭이지만 그래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1%대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0.23%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9월에 미국 판매 부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현재 0.6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강필름 사업 매각 소식에 노조와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가 되고 있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도 현재 1.14%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자면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0.7%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폭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4.6%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이송 배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동남부 지역의 운항 파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들려온 소식에는 3일째 이 파업이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동안 잘 갔던 해운주들 오늘은 좀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오션 같은 경우에 1.5%대 하락폭을 현재 그리고 있고요. HMM은 3.4%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3%대 낙폭을 현재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섹터 안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주로 꼽히는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0.3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0.54% 이렇게 하락하는데 일단은 3분기 양호한 지배주준 순이익이 전망이 된다라는 증권가의 소식이 있었으니까 오늘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0.06%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0.3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을 제외하고는 조금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 쪽에서는 현재 혼조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 보여줬지만 현재 0.4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그는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63% 출발하고 있고요. 금양은 2.3%대로 꽤나 낙폭을 깊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은 1% 현재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와 관련 포항시와 약속했던 투자가 중단된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인 만큼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0.1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배터리 열폭주를 막는 신소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0.6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한양행부터 가장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4.88%로 꽤나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렉나자의 현지 약가가 연간 약 3억 원으로 책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오늘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웬만한 오늘 지금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도를 켜내고 있습니다. HLB도 0.35% 올라왔고요. 셀트리온도 0.31%, SK바이오팜은 2%대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마찬가지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트레이드로 실리콘2부터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중국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꽤나 큰 폭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3.3% 현재 상승 출발하는 모습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오늘 테마단으로 봤을 때는 이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정유 관련주들 움직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알루미늄 앞서서 개장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중국산에 대해서 최대 376% 관세 부과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 관련주들 또한 움직임 보입니다. 가상화폐도 빗썸 나스닥 재상장 소식 속에서 이 T사이언티픽이 주도하면서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보통 이제 소부장은 반도체 투톱이 자리를 잘 잡아야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종목들로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상승입니다. 투톱 일단 상승불 켜고는 있는데 삼성전자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왔네요. 일단 엇갈린 흐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단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 있고 HPSP도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2배 정도 더 잘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아직 투톱 자리 못 잡았지만 소부장 중에서 실적 잘 나올 종목들 위주로 먼저 선점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2분기도 실적이 좋았었고 앞으로 이제 3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큰데 뭐 증착장비 쪽에서는 글로벌리 이제 탑티어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소부장에서의 대장주라고 하는 한미 반도체의 흐름은 일단 뭐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진한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미 반도체가 3분기 실적이 어닝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소부장단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다시 찾을 만한 뭐 강력한 요소가 될 만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HBM 관련돼서 뭐 테스터 관련 기업이 뭐 테크윙이라든가 일부 기대감이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지만 사실 SK 하이닉스가 뭐 어느 정도의 실적 컨센서스가 유지된다고 한들 주가가 이제 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좀 기록해서 SK하이닉스도 급락을 한다고 하면 사실 소부장단의 낙폭은 더 크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저는 앞에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드린 투톱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아까도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지만 일단 아까 HBM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수율적인 면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스터 관련주들 뭐 DI라든가 일부 이제 뭐 리노공업 이렇게 좀 뭐 관련 흐름에서의 이제 우리가
그 점유율을 굉장히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서 보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종목 하나를 뽑자면 그래도 한미반도체를 일단 탑으로 놓고 그다음에 그 관련주 쪽은 사실 우리가 뭐 ETF의 종목처럼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적게 실는 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소부장 쪽에서 흐름을 본다면 한미반도체를 뭐 10으로 본다면 일부 종목은 5% 정도로 좀 더 비중을 축소하는 흐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소부장단에 있어서는 투톱의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소부장 안에서도 대장 혹은 페이스메이커로는 한미반도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개장하기 전에 살짝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테슬라 인도량 관련한 질문도 좀 드려볼 텐데 대표님 YY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워낙 예상치 잘 나올 거라고 막 올려잡았었기 때문에 예상치 대비해서는 좀 하락한 하회한 수준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흐름이 좀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LG 엔솔이랑 포스코홀딩스는 좀 빠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흐름 나쁘지 않고 심지어 외국인은 에코프로, 기관은 에코프로 그룹주 전부 다 지금 담아가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이제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바닥 잡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장 보면 엘버말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보면은 사실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비교적으로 1000대 정도가 일단 미스가 났는데 크지 않은 저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 인도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흐름이 이제 10월 저희가 10일인가요? 이제 발표가 되고 또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 20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사실상 인도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인도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는 것은 저는 사실 이제 안 된다고 이슈화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테슬라는 바닥에서 보면 상승폭이 인도량에 대한 흐름에서 반등을 강하게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베이징에서는 웨이모가 벌써 이제 로보택시가 계속해서 흐름을 계속 이제 일단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도 저는 10월달 이후에 로보택시가 공개되면은 충분히 중국에서는 이제 시운전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국내 이제 셀 업체라든지 이제 뭐 공정 관련돼서 이제 뭐 소재 업체들도 사실은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에코프로 BM은 이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은 예상치를 쇼크를 또 예상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그런 거에서는 학습 효과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고 향후에 이제 우리가 좋아질 흐름에서 보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뭐 셀업체보다는 공정업체 쪽으로는 PNT라든가 CIS 쪽 지금 밸류에이션도 8배 수준에 머무는 굉장히 좋은 실적, 공정업체 쪽으로는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탑티어 쪽으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선시하겠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해서 만약에 이제 실적 컨센서스 쇼크가 나오더라도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주시면서 일단 2차 전지와 흐름을 좀 더 이제 우리가 같이 하는 투자자라면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3분기 실적 잘 안 나올 걸로 예상되는 것 중 하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만약에 실적 쇼크 나와서 주가가 하락하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가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10일에 테슬라는 로보택시 이벤트 앞두고 있고 실적은 10월 23일 정도로 예정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문 열었을 때는 빨간불로 출발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하락 전환을 해서 약보합 수준입니다. 양시장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어내는 모습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주세요. 네, 시장의 경우에는 좀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속보에서는 뭐 최근에 뭐 다시 뭐 이란이 요르단에서 미사일을 좀 격추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미사일 공격이 다시 2차로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뭐 물론 좀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이 정유 시설을 좀 목표로 해서 좀 타격을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들이 전면전의 확전이라든가 뭐 이란이 뭐 참여하는 전면전의 어떤 극대 양상, 그래서 뭐 심하게는 뭐 중동 전쟁이 다시금 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전반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난 과거를 좀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이란의 경우에는 여전히 뭐 스탠스를 좀 중립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여기서 끝날 것이다라는 어떤 코멘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해당된 영향도는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지만, 계속해서 전반적인 어떤 이 증시의 어떤 이 수급 경기에는 아마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십니다. 외인의 이 현선물 매도세 뭐 이번 주 내내 좀 같은 양상을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구간에도 사실 뭐 수급 부분에서 뭐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그런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인의 어떤 매도세가 조금 주춤해졌다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지금 미결제 약정 건수가 한 25만 9천 건, 여기서 그 미만으로 좀 하회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가적인 어떤 하방보다는 약간의 어떤 수급 방향이 좀 위아래든 뭐 방향을 좀 잡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날인데 불구하고 또 중동발 리스크까지 같이 악재가 좀 겹쳐 있기 때문에 오늘 막판까지 수급이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큰 손들이 외국인 기관 다 마이너스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좀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는 플러스권이었다가 어느새 하락 전환해서 지금 6만 1,0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 코멘트가 있어서인지 블랙웰 수요 미쳤다, 여전하다라고 얘기해서인지 1%대 강세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사실 연휴 전에 설마 여기 깨겠어라고 생각했던 그 6만 원 선 깨고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나 아마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3분기 파운드리 적자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인력 재배치 이야기 나오고 있고 TSMC랑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면 추세를 좀 돌려세울 수 있을 만한 반등의 트리거가 있다면 어떤 걸로 좀 보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HBM 콜테스트 승인,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업황에 관련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낮아졌던 부분들은 고대역 반도체 부분, 여기 관련된 D램의 공급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트 수요가 좀 부진함에 따라서 중저가 양상의 D램이 오히려 이 IT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뭐 단기적 관점에서는 공급량들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제 재고가 다시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작용을 했는데, 반대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차세대 HBM에 관련해서도 오히려 시장 서점을 좀 더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우리가 6세대라고 불리고 있는 HBM4가 내년도 상반기에 사실 이제 양산 콜테스트 좀 진행을 하거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지금 12단을 먼저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차세대 반도체 안에서도 8단이 아니라 이제 12단을 좀 먼저 가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 상태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HBM3 12단도 아직은 콜테스트 승인을 좀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미 12단 모델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는 이미 2분기부터 양산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재고의 어떤 공급 과잉 우려, 이 부분은 사실 뭐 고대역 반도체에 관련된 우려감들보다는 중저 사항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훼손도가 좀 덜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뭐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악재라기보다는 사실 콘테스트에 대한 어떤 승인이 좀 뒤로 밀리면서 이 부분이 4분기까지 아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생각했던 예상보다에 대한 어떤 영업 이익의 축소폭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RSI 지표라고 불리는 이 단기 과매도권에서 계속 진입하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을 일어나고 다시 진입을 했는데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보조 지표를 볼 때 RSI의 어떤 과매도권의 진입은 우리 매수 얘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PBR단도 한 1.08배 정도. 제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8배였고 5만 원대가 조금 6만 원 미만 내려갔을 때가 PBR 1배 미만까지 좀 내려왔던 구간이었던 걸 감안해 보면 오히려 사이클이 최악의 상황이었던 그 주가에 대한 대비 부분보다 최근에 어떤 조정이 좀 더 크다라는 것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현재 가치를 우리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이익 가치가 훼손된다는 부분을 다 떼어내도 현재는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다. 그러니까 이 점을 주목해 보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사실 버튼 누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악재는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고 HBM4에 대해서 SK하이닉스보다 선점해서 나가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고려아연, 유한양행, 대한전선, 미원SC, SO일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좀 SOE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유가의 연동성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WTI 지수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75달러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정제 마진,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이에 따른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이걸 수익 지표로 좀 이어지면 수익 지표가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의 어떤 정유 사이클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 내일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대한 기점을 보면 올해 연간 기점으로 보더라도 배럴당 75달러를 좀 상회했던 기간이 채 2주 이상 오래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애초에 좀 전망했던 뭐 배럴당 뭐 90달러를 쓰면 상회할 수 있는 구간 또는 100달러, 뭐 많게는 모건 스탠리가 뭐 120달러 좀 전망을 했는데 해당되는 내용 100달러 근처도 못 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아직까지 중동발 리스크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수급에 대한 기대 요인들로 좀 남아는 있지만 과연 해당되는 유가의 어떤 상승분이 실제 수익 지표와 좀 연결선상에서 봤을 때는 1분기 이후에 2분기와 2분기에도 좀 좋지 못했고 이번 3분기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업 적자라는 리포트까지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OE의 경우에는 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정유 시설에 관련된 타격 우려감들 때문에 유가 관련주가 오늘 상승한 수급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배럴당 73.7달러 어제 전일 종가 기준에서 보면 5%대 좀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유가가 좀 하락했던 측면들 좀 고려해 보면 해당되는 영향도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배럴당 85달러를 좀 상회하고 이 기간이 3에서 6개월간 좀 지속된다는 가정이라면 수익 지표가 좀 개선될 수 있는데 현재 시그널은 사실 기대 요인과 실적은 좀 다르게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 좀 받고 움직임 보이고 있으나 실적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영풍 정밀, 흥구석유, 코아스템 캐몬, 네오셈, 휴메딕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영풍 전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18% 상승한 3만 50원. 지금 공개 매수가를 MBK가 3만 원대까지 다시 상향을 했어요. 이제 물론 고려아연 측에서도 3만 원 제시를 했고 동일한 액수를 좀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공개 매수가가 3만 원이니까 3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제 매도 시점을 어떻게 좀 볼 것인가라는 관점인데 일단 MBK와 이 영풍이죠. 영풍과 MBK 그리고 고려아연 외 그 이외에 뭐 캐스팅보트를 좀 쥐고 있는 다수 이제 우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떤 지배권 싸움들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어떤 재료가 좀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사실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직 영풍정밀의 경우에는 사실 뭐 펀더멘탈과 관련이 없이 어떤 수급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급등했던 이력들 전체 지분 1.87포인트를 지금 고려아이언의 지분 1.87포인트를 영풍정밀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이 향후의 어떤 지배권에 관련돼서 중요한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공개 매수가를 좀 상향시키게 된 점인데 이런 요인이라면 저는 추세적으로 한 29,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좀 보유를 해도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9,500원이 이탈된다면 저는 이때부터는 한 비중의 한 70% 정도는 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적 접근보다는 지금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려 아연을 둘러싸고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고려 아연 쪽에서도 자사주 매입 공개 매수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격대가 83만 원대라서 추가적으로 상승 룸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풍 정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이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 텐데요. 여전히 숫자 잘 지키는 화장품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는 사실 실적 걱정은 없겠지만 특히나도 추가적으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까지 소비 시즌 이벤트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숫자 더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석유랑 유가는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느냐라는 코멘트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유가 가격이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00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는 특히나 오늘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있는데 신약이랑 기술 수출 관련한 쪽에서 좀 움직임을 보입니다.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가 현재 약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억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경쟁자로 있는 이 타그리소보다도 가격이 좀 비싸게 책정이 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좀 하고 있고요. 블루엠텍은 한 2주 뒤에 지금 위고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엠텍이 이전에 삭센다도 유통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속에 같이 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대표님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 섹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 1일 날 좀 발표됐던 9월의 수출 데이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상반기에 화장품 섹터의 수출 호조 이 부분이 하반기까지 과연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지표 이 부분은 7월과 8월에 이미 발표됐던 수출 데이터를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비중의 경우에는 7월이 27% 그리고 8월이 21% 좀 증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도 중요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좀 증가했기 때문에 9월에도 사실 해당된 기조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9월 데이터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1.7%가 좀 증가됐는데 계절적인 성수기 요인이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오히려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을 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증가폭이 좀 둔화된 흐름이 좀 다소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8월 대비해서는 9.3%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7, 8, 9 역시 월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십니다. 다만 지역적인 어떤 수출 실적에 관련된 현황들이 좀 달랐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는 포인트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 내용들 보면 오히려 이 9월에 지역별 증감률이 중국이 오히려 6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4%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북미양 수출 실적의 기조, 북미양 성장 기조가 좀 뚜렷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요인과는 좀 다르게 일단 9월을 기점으로 보면 수출 실적이 좀 정체를 보였다. 이 부분은 다음 분기죠. 10월과 11월, 12월. 그러니까 4분기에 관련된 어떤 이 감소폭들이 좀 더 이어진다면 북미 시장의 경우에는 사이클이 피크 구간에 좀 돌입될 수 있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 기조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십니다. 반면에 중국 시장이 7월과 8월에 굉장히 이제 부진했는데 9월에 일시적인 증감폭을 좀 보였던 부분들은 국경지원에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요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일시적인 어떤 수출 기조가 조금 더 확대된 요인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10월부터도 조금 더 판매량이 좀 더 증가가 된다면 중국 시장도 역시나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증가가 됐다는 포인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3분기 전체적인 누계를 보면 견고한 북미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 높은 기업들에 관련돼서 뭐 실적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전체 분기를 좀 합산해 보면 아직도 회복은 좀 더딘 그런 흐름들이지만 9월에 오히려 증감폭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쪽 비중이 많이 좀 늘어났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을 확인할 때는 뭐 이게 반영이 좀 덜 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쪽 비중 원래 높았던 종목들은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럼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리포트를 좀 보면 지금 우리가 화장품 ODM 3사 한국콜마, 코스맥스, 뭐 CNC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한국콜마라든가 CNC 인터내셔널은 그래도 이제 하반기 북미양 비중들이 좀 좋았고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2분기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중국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근데 이 기조가 3분기까지 좀 이어지게 된다면 ODM사도 약간 선별적으로 어떤 주가의 희비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코스맥스와 CNC 인터내셔널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코스맥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화장품 빅2의 경우에는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있는데 이 기조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9월의 증감폭들이 저는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다만 이제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부터 준비했던 시장이 북미 시장이었는데 해당되는 어떤 실적 영향도가 2분기에는 좀 약했지만 3분기부터는 대체적으로 좀 더 빠르게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7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해당되는 라인업에서 1등을 했어요. 코스알렉스와 라네즈 브랜드였는데 10월 8일과 이제 9일까지 좀 이어지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마찬가지 한국산 화장품의 어떤 흥행 기조가 좀 더 이어진다면 이 기조는 11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에 대한 흥행 기조까지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장품 빅2는 오히려 중국에 관련된 실적 우려감보다는 북미 시장의 기대 요인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상대적으로 화장품 빅2 안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북미 시장의 공략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보면 가장 좀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오늘은 뭐 물론 좀 주가의 어떤 하락 부분 좀 아쉽지만 오히려 이런 조정에 좀 우리가 겁을 먹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관련된 부분은 좀 편안하게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빅2가 이전에는 좀 실적에 때문에 좀 실망을 시켰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북미 시장을 진출한 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히려 좀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워낙 2분기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기저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화장품주까지 잘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칠로 이동해 볼 텐데요. 오늘 방산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소형단에 있는 방산주들은 오늘 중동 리스크를 좀 받아가면서 시총이 좀 좋게 작다 보니까 좀 크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3.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다시 재상장을 했는데 거래 재개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1위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니드나 스펙코처럼 좀 작은 종목들은 시총이 좀 워낙 작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잠재워질 때까지 일단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팔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오늘 프리스전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 진단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공시 때문에 지금 현재 상한가에 묶여 있습니다. 광동제약이 지금 최대 주주로 변경 공시가 된 상황이라서요. 시간 외에서부터 상한가 움직임 좀 보였고 당연히 갭상승 출발한 후에 현재는 지금 상한가에 묶여 있습니다. 4,495원인데 이미 주셨던 목표가는 지금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상한가 풀리고 3,410원 선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쪽 살펴봤고요. 여전히 수출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YOY 대비해서는 물론이고요. 지금 MOM 대비해서도 쭉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중으로 봤을 때 중국 쪽 비중이 이번 달에는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은 마이너스권에 좀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해석을 해보면 미국 쪽에 대한 북미 향에 대한 수출이 피크를 찍었느냐라는 우려감으로 해석을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코멘트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4.3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비중이 꽤나 좀 높은 종목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번 실적을 봤을 때는 북미 쪽에 대한 진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같이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고요. 페이스메이커로 가고 있는 실리콘2는 3.54%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맥스는 실적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2원 50전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560대에서 강보합 출발했고요. 지금 이 섹터에서는 화장품 살펴봤습니다. 투자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말 보내고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